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 수백 명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기념식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는데요.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총출동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올해에는 5.18 정신 계승 의미를 담아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헌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이 뿌리내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5월 정신의 올바른 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총집결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120여 명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등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5.18 운동 상징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도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선 책임론 공방에 총선 백서 편향성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현주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치위 부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는 대이변이 연출되면서 우원식 의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의 정면 충돌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번 결과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두 사람의 공방 차례로 들어보시죠.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 부탁합니다. 헤어질 결심, 탈당 등 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미안하고 감사드립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거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우원식 의원은 갈라치기 하고 있다.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부적절하죠. 사실 이번에 그 표를 던진 분들이 이번 새로 개원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제 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그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된 그런 분들이 이제 표를 던진 거죠. 대의 민주주의라 함은 선거를 통해서 이분을 대신 입법기관으로 세워서 이분은 국회에 들어가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국익에 우선해서 모든 의정 활동을 하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양심에 따른 판단의 결과 이와 같은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미안하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것은 그런 마치 그 모든 당선자들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것인지 내지는 미애로 합의 본 강성 당원들의 의지가 모든 당원들의 의지를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이 대표성의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우원식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거듭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원식 의원의 경우는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심과 의심, 그러니까 이 당원들의 마음과 국회의원들의 마음 차이가 너무 멀어서 그 간극을 좀 메우려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당원들의 마음과 민주당 국회의원의 마음 실제로 다릅니까? 아무래도 당원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왔던 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이 당원들의 마음은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이 좀 협의에 나서지 않는 법안들, 그럼에도 국회 다수가 원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꽤나 많은 분들이 원하는 법안이 있다면 국회의장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번에 그 국회의장을 도전하신 분들 중에 그 뜻을 거스르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심에 거스르는 후보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디테일로 후보 인물로 들어가서 뭐 인기 투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에서 좀 달랐다고 해서 이게 당심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인정해버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패널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이 뽑아준 게 아니라 전체 유권자가 뽑아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 후보마저도 당심에 의해서 당표로 그냥 뽑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청래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면 의원들이든 당원들이든 당의 운영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좀 불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욕을 먹어가면서 매를 맞아주는,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청래 수석 최고가 지금까지 보인 행동은 저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시기가 언제냐면 총선 과정에서 그 공천 때 그 공직자 평가에서 아주 의원들의 불만이 컸을 때, 그때 의총을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오셨어요. 그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좀 불만들도 받아내면서 욕도 먹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이 좀 불만이 있으면 당원들의 선택과 다른 의원들의 선택이 있음을 좀 이해해달라라면서 그 욕을 좀 받아주는 게 수석 최고위원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았다라는 마치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매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다 이번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원식 의원이 지금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이 대의변을 놓고 당원 게시판과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는 수백 건의 항의성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박을 색출하자 이런 얘기부터 또 명단 공개 요구, 또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 이런 탈당 신청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국회의장 경선은 참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주셨지만요. 민주당 내에 또 당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그런 경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국회의장 경선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과열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 당원 중에서는 이제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그 부분에서는 또 강성 지지자들도 또 일부 또 추미애 의원을 지지한다라는 또 의견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결과를 두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그냥 단순히 실망해서 넘어서서 이제 탈당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는 좀 어수선해진 당내 분위기를 좀 수습해야 되는 숙제를 안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당이 또 단결해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줘야 될 것들, 그리고 개혁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해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하신 당원들께 또 기대감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도부가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성 지지층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 오히려 이 거부감을 낳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럴 여지도 없잖아 있죠.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그 당선인들의 입장은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추미애 당선인의 이제 행보를 보면 법무장관 시절의 행보부터 당대표 시절의 행보, 그러니까 본인은 잘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당 등에 부담을 줬던 것도 맞거든요. 또 심지어는 이제 환노위 위원장 때는 당과 다른 또 결정을 하기도 했고, 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 독자적인 팬덤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적인 팬덤 형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 주류들은 좀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그 최고의 말은 본인의 즉흥적인 말은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대표와의 역할 분담에 따른 전략적 발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욕을 먹어야 되거든요. 지지자들한테. 본인이 어쨌든 명심은 없다. 뭐 이건 기계적인 중립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정성호 의원이 중간에 사퇴했고요.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를 또 했단 말이에요. 굳이 서면을 써가지고 단일화하는 모습을 또 연출했어요. 그렇다면 밖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명심이 작용했구나, 추미애 당선인에게. 이렇게 보는 것이 또 합리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화살이 가야 될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무능이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인을 민 것이 외관상 작출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의 화살을 돌린 거죠, 당선인들에게. 전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추미애 당선인이라는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제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 당대표 후보군에서 제거가 됐고, 이제 국회의장 후보군 후반기에도 전 제거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 제거에 어쨌든 그런 결과는 초래가 됐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또 다른 그 선택의 여지가 있던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힘을 잃게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은 본인 잘못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 지금도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존의 어떤 정치 행보 때문에 다들 부담스러워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 내외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다. 그래서 뭐 이걸 의도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상당히 정치한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좀 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번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된 부분과 또 해석의 영역을 좀 별도로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으로의 또 정치적인 지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해석의 영역에서 많은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원들 중에서 이제 일부 실망하신 분들을 그 실망을 기대로 바꿔드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도부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2대 국회 개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5월 말이니까요. 예.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국회가 개원했을 때 민주당이 보여드리는 모습 자체가 총선 민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 민심도 떠받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당원들의 어떤 그 당심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탈하지 않고 민주당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계속 연장해서 보면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재선 이상 당선자들이 이 강성 지지층의 추미애 추대론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 투표를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결국엔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정 정도 균열이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저는 이번 국면에서 작년에 있었던 2차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 9월에 있었죠. 그때와 조금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상 설마 가결이 나오겠느냐 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이재명 대표였을 거예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상당히 술렁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명행사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사당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던 찰나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론이 결정이 되게 되면 본인의 양심에만 거스르지 않는다면 될 수 있으면 당론을 쫓아가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명심이 추미애 후보자에게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놀랐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당 내에서도 아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최소한의 민주가 살아있구나라는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번 국면을 통해서 연임 여부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능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명심만 쫓았던 이 독단에 대한 경고이고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거부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비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사퇴하신 정성호 의원이 됐어도 아마 그런 비판을 하셨을 것 같고 뭐 조정식 의원이 되셨어도 그런 비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거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국회의장 그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비판적 강성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평론을 내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냥 이번 그 투표에서 의회의 결과가 나왔던 건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 정부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는 일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면은 추미애 당선이 되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인의 이런 정치 행보를 보면은 소속 정당에 대한 부담을 줬던 적이 많거든요. 2009년 환노위원장 아까 뭐 언급이 나왔었나요? 그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시켜줬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뭔가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어떤 의원들 중에서도 오히려 추미애 당선이 되는 것이 이재명 체제에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가는 것들을 또 경계하는 그 마음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당선인을 뽑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글쎄요 국민
국민의힘의 판단은 그렇게 보시겠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번에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추미애 대표가 이 지나친 명심 강조가 결국엔 역풍을 낳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친명 독주 분위기에 좀 제동이 걸릴까요? 그 당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결정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독주에 대한 제동은 언젠간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관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우원식 의원이 조금 더 온화한 이미지의 협상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만 이제 우원식 의원의 그 선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들이 정당성을 좀 훼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뽑힌 마치 국회의원 후보 이렇게 의장 후보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의장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이거 중립성 훼손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좀 비판을 하는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는 이게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극 체제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서 국회의장의 의장으로서 의정 활동 플러스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이건 뭐 어차피 있는 거기 때문에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현실화 여부 그리고 조국 신당의 당세 확장 여부 이런 것들 때문에 일극 체제 해소는 저는 상수라고 보고요. 그것이 언제 오느냐에 따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부터 오히려 당내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또는 이재명 대표 연임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를 본인이 추구해서 본인의 정당성을 회복해 놓고 본인이 그 당대표의 대권 주자가 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두 분 다 의도된 부분들이 숨어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을 주시긴 했는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당내에서 샤이 비명계가 또 대두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어떤 균열을 준다거나 이렇게 직접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우원식 의원도 그리고 추미애 의원도 둘 다 모두 다 이 선거 과정에서 뭐 이른바 명심 마케팅을 해오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라고 해서 이번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명심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우원식 의원이 이번에 경선 결과 당선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뭐 균열이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이제 우원식 의장이 되고 나서 과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국회 내에서 어떤 입지를 보여주고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어떤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런 모습에 따라서 앞으로 대표의 연임론에 대해서는 더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방과 잡음 속에서 국회의장 임기를 시작하게 될 우원식 의원.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국회 운영 방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 의석이 전체를 다 합치면 192석이거든요. 예.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예. 그런 점에서 8석을 어떻게 채울 거냐 이게 이제 저의 관심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넘어서려면 그냥 싸움이나 압박으로만 되질 않고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되거든요. 그걸 위한 여러 가지 국회 안에서의 활동, 또 정치력, 설득,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정치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들어보면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저지에 필요한 8석은 정치력으로 채우겠다는 건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사실 견제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중립성과 굉장히 좀 멀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력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예.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국회법에 그 임기 중에는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국회의장은 중립적 위치에 서서 전체 국회를 바라보고 일을 하라라는 뜻일 텐데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강경 모드로 가겠다라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그 당선된 일성 후보자로 결정된 이후에 일성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사회자가 아니다.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원식 후보가 결정이 된 이후에 이미 후보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들은 당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 심지어 사퇴하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일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22대 국회가 개원되게 되면 국회의장마저도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봐야 되나 하는 염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또 이렇게 거세지자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장에 강경파 의원들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에 삼선인 친명계 박주민 의원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실제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당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운영위원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 한마평으로는 뭐 박주민 의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이현주 의원 그리고 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국회의원 경선 결과에서 추미애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 경선에서 이제 당선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분위기는 확실하지만 네. 법사위원장 자리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뭐 한 명으로 일단락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현주 또 전현희 당선인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당선인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기 언급된 분들이 탈당하고 국민의힘이 입당하면 가능하죠. 네. 저는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아야 되는 게 순리상 맞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갖는 당적의 상대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지만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가 물론 소관 상임위, 그러니까 피감기관으로 뭐 수사기관, 그다음에 이제 법원, 공수처 이런 데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국회 내에서 보면은 입법돼서 올라오는 것들이 과연 이게 헌법적 체계 안에 맞는지도 심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만들어지는 법안들이 이게 전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적당한 것인지 여부도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른 당에서 심사의 위원장을 맡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다소 진례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반된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수기 과정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맞는 게 맞다. 그리고 저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기 언급되어 있는 분들 상당수가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의 소추도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위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 모드의 저런 분들이 만약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그럼 이게 국민적 의사나 수기 과정이나 야당과 협상, 여당과 협상, 대통령실 관계 이런 걸 떠나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비전 또는 목적 이런 데 토대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저기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간에 해온 여러 가지 행보면에 비춰볼 때 성향이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는 각종 특검법 처리에 지금 각 상임위 법안을 심사해서 본회의로 올려보내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지체하게 두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민주당 강경파가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그럼 좀 어떨까요? 저는 우원식 의원님이 의장이 되신 다음에도 뭐 민주당이 추진하는 뭐 모든 법안을 다 이렇게 국민이 원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민주당에서 추진한 법안임에도 국민의힘이 뭔가 반대할 수는 있죠. 근데 반대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협상을 노력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그냥 방기했을 때 그럴 때는 이걸 계속 지켜질 수는 없는 건 아니냐라는 판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은 이태원 특별법 같이 민주당이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했을 때 대통령께서 이런 독소조항은 문제다. 대신에 이 독소조항만 없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 독소조항을 수정해서 타협안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거를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유원식 의장이 되셨을 때도 뭔가 이렇게 국민의힘도 노력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켜주지는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사위는 특검법도 맡고 있지만 아까 탄핵
탄핵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사실 우리나라 국회 운영에 있어서 좀 수정해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상민 장관의 그 탄핵안이 올라왔을 때, 탄핵 소추안이 올라왔을 때 사실 그 탄핵 소추 위원이 법사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의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는데 그 탄핵 소추 위원을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가서 한다. 이거는 이 넌센스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안도 분명 필요한 것이 있고, 또 법사위 자체에 대해서 이 옥상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 작구 심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뭔가 한 번 더 거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이거를 개선을 할 시기가 분명 필요한데, 이번 국회도 그냥 이걸 흘러가듯이 계속 누군가가 뭐 걸어 잠그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냥 계속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로서의 법사위가 있다면 저는 뭔가 양쪽 다, 여야는 계속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악용될 우려가 너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운영을 지속되는 것이 과연 괜찮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태면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60일뿐이 안 돼요. 이 60일이 지나가면 만약에 그 해당 상임위에서 60% 의원들이 의결을 통해서 이걸 본회의에 회부해버리자 그러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60일 동안에 수기기관을 보장받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바와 같이 만약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원히 이걸 문 닫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만 60일 정도의 그 수기 과정을 보장해주는 이런 체계가 또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에 맡겨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은요,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도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운영위는 이 대통령실을 소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여당 쪽에서 맡아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소관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도 이 운영위만큼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적인 민심, 그러니까 정권을 견제하라고 했던 그 국민의 명령을 민주당이 받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운영위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뭐 이를테면 최근에 나왔던 뭐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요. 뭐 정보 공개 소송에서도 뭐 대통령이 영화 관람한 영화 관람비라든지 뭐 식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 뭐 그런 부분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공개 행보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과연 모든 법적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 또 약간 우려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을 뭐 부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도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를 갖고 와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국민적인 의혹들을 제대로 해소해봐야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러서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죄송한데 이거 보태야 되는 게, 운영위가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하고 안보실 그리고 경호실을 이제 피감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국회 전반적인 전체를 피감기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회의장이 만약에 민주당 소속이라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죠. 또 하나는 운영위 운영은 역대 보면 거의 합의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현안질의 이런 것들은 협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거의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면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해서 정당성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회고록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할 당시에 잊혀지고 싶다라는 뜻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회고록을 낸 이유,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잊혀지고 싶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동안 때로는 중요한 국면에서 항상 정치적인 메시지까지도 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오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 회고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삶은 소대가리라는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북으로부터 놓고도 과연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어느 정도나 경도된,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의지가 강했다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비핵화 의지가 그토록 강했다면 노딜이 왜 됐겠습니까? 어떤 결과물이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북한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그리고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과 뭐 대화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만 북한이 보이는 행태를 보세요. 9.19 군사합의 일방적으로 파기했죠.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DMZ 전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핵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냐. 오히려 미국 탓을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볼튼이나 폼페이오 이런 분들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와 같은 주장을 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미국 우선주의 그 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트럼프 일기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했던 분이 정책집을 발간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2018년 싱가포르 미국 회담에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이 배제된 것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너무나 양보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배제되었다라는 입장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도 계속해서 북의 편향적인 이런 입장을 내보이는 것이 과연 전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처사인가, 온당한 처사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문 전 대통령은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김정은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미국 측하고 좀 엇갈리는 발언이기는 해요. 뭐 미국 측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당연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미국 측이 그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뭐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 참여했던 협상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문 전 대통령이 뭐 북한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뭐 미화하기 위해서 이번 회고록을 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퇴임한 지 2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념해서 낸 것인데 일단 이건 사료로서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 때 기록도 있지만 퇴임한 이후에 이 회고록은 원래 사료로서의 매우 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를 뭔가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 알리기 위해서 낸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2018년 그때 평화의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뭐 그 2019년 결렬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는 경색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아예 강경한 대북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년 동안 뭐가 달라졌냐는 겁니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와 뭔가 달라진 뭔가 더 성과를 거뒀는가? 더 비핵화를 위해 뭔가 더 성과를 거둔 게 있다면 뭔가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저는 던지고 싶은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민주당이 그 역대 정부가 계속 추진했던 평화적 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대북 문제 해결 비핵화 문제도 비핵화 정책도 뭔가 실패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수 정부에서 바뀔 때마다 계속하고 있는 강경 정책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때 뭔가 평화를 추구했을 때 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로 기억하고 있다. 뭔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낸다면 분명히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사 전달을 위해서 이번에 회고를 내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그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포갑적 독재자가 아님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보에 대한 인식을 좀 오도할 수 있는 비판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전 문재인 대통령께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 접근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사실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거는 이제 협상력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앞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위원장이 만약에 저런 말씀에 정말 그런 인식을 하셨다 그러면 협상력에서는 김정은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과를 놓고 외교라는 것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떠보기 위해서 할 수 있고 속이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그럼 북한이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의 보도에 보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말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협상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비핵화의 조건과 관련돼서 보면 이런 제재 완화를 먼저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재 완화, 일부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 했더니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체제 보장을 핵을 통해서 체제 보장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체제 보장을 보장해달라. 이게 핵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미군 철수론하고 연관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우리의 안보론하고는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북한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아직까지 말씀 주시는 것이 저는 글쎄요. 이게 무슨 원칙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시는 이런 부분은 위정자로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하면 북한과의 접촉은 있겠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아마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동력을 얻어내기 위한 행보로 저는 보지만 그러나 그건 정치적인 목적인 것이고 국가의 안보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한테 인식을 제대로 심어줘야 된다. 실패한 건 실패한 거죠. 그다음에 그 이전의 실패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실패를 약간의 정서적인 접근으로 미화한다. 저는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남북관계 위기가 사상 최악인데 그 이유가 바로 대화를 통해서 위기를 낮추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쓴소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렇다면 또 이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대북 완화 정책에 어떤 큰 성과가 있다면 또 그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그런 부분은 정말 평가와 해석의 영역인 것 같기는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 위기가 지금 남북 간의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고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관련된 대화의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대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어떤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정권이 바뀐 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대북 정책을 강경한 기조로 바꿨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 얻은 이익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또 지적도 애둘러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대북 완화 정책을 해서 어떤 걸 얻었냐 이런 예.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을 또 되받는다면 그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2년간 대북 정책에서 나아진 것이 있겠느냐라는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특히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정치 진영이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국익의 관점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하는 말로도 들을 부분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회고록에서 또 다른 논란도 짚어보죠. 문 전 대통령은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에 대해서 인도 총리가 꼭 와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내가 가기 어려웠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나선 것이다. 첫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신박한 그 평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배우자의 단독 외교다.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외교 무대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분명히 있죠. 뭐 공동회의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배우자가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혹은 상대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면 또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께서 이 타지마할 방문이 있기 약 4개월 전에 함께 인도를 공식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런데 타지마할을 가시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자 김정숙 여사께서 꼭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후에 이 당시 행사에서는 사실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초청을 받아서 초청 규모도 3-4명 정도에 그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비 편성해서 한 4억 정도를 땡겨다가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단독으로 정말 외교에 나서셨던 것인데 국민들이 알기로는 타지마할의 인생샷 이외에 어떠한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부 마치 대통령 배우자가 관광을 간 것처럼 한 것이 맞듣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 외교다라고 규정해서 설명하시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까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영부인 문제 때문에 안에서 내조만 하라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러면서 애둘러 김건희 여사 논란을 또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내조만 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께서 사실 후보 시절에 뭔가 이제 자신은 내조만 하겠다라고 밝히신 적이 있었고 그거를 번복하면서 뭔가 외교 활동을 시작하고 뭔가 동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재개를 할 거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 제2부속실 그때 폐지했던 이유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폐지했던 건 아닙니까? 예. 근데 활동을 하고 계시면 부속실 설치해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민주당에서도 이 영부인이 하는 외교 활동이나 다른 나라의 수상이 내외가 방문했을 때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분명 필요하다. 단 사과,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대신에 여사와 관련된 그런 좀 의혹들이 있으면 그건 또 명명백백히 밝히고 수사를 제대로 하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그냥 내조만 하시라 절대 나오지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현직 영부인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 해당되는 영부인부터 이재명 대표의 아내까지 모두 특검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옷과 관련해서도 관봉권을 이용해서 옷을 현금으로 한국은행 띠지가 있는 돈으로 샀다라든지 각종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예. 동일한 조건에서 새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지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상김 특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된다.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의 집행은 공정해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왜 보수 대통령들은 항상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나라에 누가 더 해를 입혔는가를 예. 본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해를 입힌 것은 더 정말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동일한 조건에서 3명 모두 특검하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은 그만해야죠,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특검이 어떻게 보면 불공정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고 법엔 돼 있어요, 보통.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특검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김혜경 여사가 아직까지도 좀 수사 결과가 안 나오는 이 입장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의 옷 논란 관련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특검 주장하느냐.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2020년도부터 지금 4년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또 특검하자고 하니 그렇다면 다른 것도 특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이제 역설적인 주장인 것이고요. 정치권에서 특검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80년대 이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공수처도 생긴 마당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요. 그다음에 미진하면 그때 특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따라서 특검을 많이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논란도 지금 해명에 나서고 있고 회고록을 또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도 계속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치 행보에 나설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공식적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회고록 자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히 이제 외교나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제 회고록을 발간함으로써 이것 자체가 크게 또 사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런 정도에서 소회를 밝힌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네. 회고록 출간과 앞으로의 또 공개적인 또는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예상하거나 연결짓기는 지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 또 원로로서 자신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고록의 어떤 양식이나 형식을 빌려서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백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당을 위해서 희생할 의지가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당대표 출마하셔서 백가쟁명식으로 당의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보자. 누구 나오라 하지 마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조정훈 위원장께서도 당을 위해 내가 필요한 존재라면 역할을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무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는데 본인은 마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많이 욕먹을까요? 들으신 것처럼 조 의원은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이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심판이 선수를 하려 한다면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백서를 놓고 뜻밖의 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3연패를 했고 또 그 패배 정도가 참패에 가까운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을 목적으로 백서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기는 정당이 되자고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이제 백서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모양새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 TF 팀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의 경우는 그 설문조사의 문항으로 볼 때도 마치 누구에게 책임론이 있는가를 강조하는 듯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듯한 말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뜻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고 저는 조정훈 의원이 그동안 시대전환 대표로 있을 당시로부터 또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보여온 행보들을 볼 때 상당히 좀 둥글둥글하고 정치적으로는 야망이 없는 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글이글 불타는 정치적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과연 이 백서가 과거를 반성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백서인가 그 목적을 좀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조정훈, 한동훈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도 몸풀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제 상당히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일매일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조정훈 지금 위원장의 경우에도 본인이 거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욕먹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도 나가겠다는 뜻을 애들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 논란의 핵심은 총선 백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강조해서 혹시 전당대회 출마를 좀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 때문인지 어제 총선 백서 특위가 열렸는데 공관위원 7명이 모두 불참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선 백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성 그리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기술될 것인가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부 공관위원을 포함한 7명이 불참했다는 것은 일단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고요. 저는 타당에서 봤을 때는 조정훈 의원이 사실 총선 과정에서 인재 영입위원, 부위원장도 맡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심지어 지금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당대회 출마 의사까지 있는 분이 직전 선거에 책임을 다루는 그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이거에서부터 이미 또 다시 한번 객관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F 백서를 정말 살리고 싶으면 저는 전당대회를 출마하든지 이 백서를 하든지 조정훈 의원이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은요. 한 전 위원장은 사심이 없고 판단력이 빠르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는다면서 한 전 위원장이 엄청나게 총선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21대 총선보다 6석을 더 얻었다. 한동훈 책임론 부인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공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기여했다 이렇게 또 가치 평가를 부풀리는 식의 발언은 오히려 당원들에게 이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조정훈 TF 위원장은 이전에 그런 말도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 개혁안을 본인이 제시해서 전당대회라는 말도 했고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그와 어느 정도에 부합하는지를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본인이 그 개혁안을 만든 사람으로서 본인이 출마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모든 선거에 시작 한 90일 전에 본인 후보직을
그 직을 사퇴하는 그런 취지에도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나가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TF위원장직은 사퇴하는 게 맞는 것이고 본인이 예전에 그 특위 활동의 목표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특위 활동의 목표와 또 본인이 당권 주자가 되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하나는 조율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이게 자화자찬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했어요. 공관위원장은 자화자찬할 수 있죠. 사실은 할 이제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수치상으로 보면 이전보다 6석 늘어난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 6석 늘어난 것을 크게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저희가 뭐 6석 늘은 것이 성공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잖아요. 과반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평가 기준과 비교해 보면 맞지는 않지만 자화자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의 당권 예비 주자들이 이제 몸풀기에 들어갔는데요. 나경원, 윤상현 당선인은 각각 연금 또 저출산 정책과 당 쇄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세력화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당권 도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사실상 이게 좀 당권 도전을 위한 포석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시기에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이제 당내 사람들과 그 스킨십을 나눈다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전당대회를 위한 포석 또는 몸풀기로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에서 또 유력한 당대표 주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세미나를 열고 당내 세력들과 함께한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공식적으로 당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은 전당대회를 향한 행보다라고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것처럼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호중 씨가 계속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서로부터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기 전에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본인은 술잔에 그냥 입만 갖다 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서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호중 씨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국가서의 소견 내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 씨가 사고 후에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 대사체, 그러니까 음주 대사체라는 게 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음주 대사체라고 하는데 이게 검출돼서 사고 전 음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지금 소견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소견 내용 이전에도 지금 해당 유흥업소에서 김호중 씨 3시간 정도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경찰이 해당 술자리 동석자 또 주점 직원들로부터 진술을 받아낸 것이 김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김호중 씨 측 여전히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호중 씨가 사고 전에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고 대신 자수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지시했다는 이런 진술을 받아냈는데 이럴 경우에는 범죄은닉 교사 혐의 이게 적용될까요? 네,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니저가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해서 거짓 자수를 했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범인 도피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소속사 대표가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자수했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블랙박스 메모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본부장도 있는데 증거인멸 혐의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경찰 조사 결과 이제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2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은
사고 직후에 김 씨를 이제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데려다 줬고, 그리고 한 명이 이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훼손했다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증거 인멸, 범행 은폐 가능, 이거 여기서 모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를 지키기 위해서 소속사 대표, 매니저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 사고를 내고 집으로 가지 않았죠. 경기도 이 구리시의 호텔로 갔는데 매니저가 회사 차량에 태워서 김호중 씨를 호텔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예. 이게 이제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잠적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카드 관련해서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김호중 씨가 첫 경찰 조사에서는 메모리 카드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소속사 측 매니저가 훼손했다 이렇게 털어놓은 상태지요. 경찰 이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서 지난 16일 김호중 씨의 자택과 또 이모 대표죠. 이 대표의 집 그리고 소속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건데요. 메모리 카드는 안타깝게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매니저에게는 지금 이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 소속사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김호중 씨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여부 경찰이 이걸 밝혀내는 게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사고 전에 들렸던 술자리에 래퍼 출신 유명 연예인까지 동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경찰이 오늘 새벽 압수수색 끝에 해당 술자리 동석자와 또 주점 직원에게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 이런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증거로서 진술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이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음주를 한 정황으로서는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CCTV도 압수수색이 됐을 텐데요. 만약에 김호중 씨가 음주를 하는 현장에 찍힌 CCTV가 잡혔다든지 또는 이제 그 동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래퍼 출신의 유명 연예인이 있거든요. 아마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동석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라는 진술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음주 정황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금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소속사 측은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이제 공연이 있잖아요. 김호중 씨 어떤 심경을 밝힐까요? 일단 뭐 지금 거물급 변호사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조남관 변호사인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분 되게 유명하신 그렇죠. 분인데. 추윤 간의 갈등 속에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네, 맡았던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위직 전관을 활용해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창원에서 오늘과 내일 공연이 예정돼 있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이 없다라고 소속사 관계자가 밝히고 있어요. 네. 공연 중에 김호중 씨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인데 아마도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도의적으로 사과 메시지 정도는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이렇게 큰 사고고 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자숙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숙 대신 공연을 강행하는 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행위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자숙 얘기하셨는데 이 방송계와 광고계를 비롯해서 지금 공연계까지 김호중 씨를 좀 손절한다는 분위기도 전해져요. 네. 근데 위약금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수가 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물론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공연이 취소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물론 이제 계약이 대부분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광고 계약이라든지 뭐 공연 계약상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제 가수 측의 과실로 계약이 취소되게 될 때는 상당한 부분에 뭐 2배에서 3배 정도의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김호중 씨가 굉장히 광고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수십억 대의 위약금을 물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취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또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건 지난달 1일 발생했는데요. A씨, 이날 1일 오전 8시경에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전날 이
A씨가 만남을 요구했는데 B씨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로 다툰 뒤에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A씨 누워있던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고 하고요. B씨가 엄마에게 빨리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룸을 찾아간 엄마가 오고 나서야 B씨가 병원에 옮겨질 수 있었는데요. B씨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당시 B씨는 경찰에 서면 진술을 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 중에 고열과 함께 갑자기 B씨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같은 달 10일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근데 여성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피의자 구속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가해 남성을 8시간 만에 풀어줬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경찰이나 검찰의 대응이 좀 신속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1차와 그리고 정밀 결과가 달랐기 때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1차에서는 이제 폐혈증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밀 결과에서는 그 부분이 뒤집혔고, 따라서 일단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피의자를 긴급 체포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긴급 체포의 요건인 어떤 긴급성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검찰이 8시간 만에 이제 석방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국가수에서 2차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고 이제 빠르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유족들 말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했고 또 사건 발생 전부터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미리 잘 대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대응, 이 부분도 조금 아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폭행과 관련해서 경찰에 이 신고가 접수된 건만 11건이었다고 합니다. 11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이 근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경찰이 사전에 스토킹 여부 좀 들여다봐야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당초에 경찰이 이 A씨와 B씨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왔다는 점 등에서 스토킹 처벌법상을 보면 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벌어진 행위, 이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요즘 교제폭력 관련해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법이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가 어려운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꼭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에는 28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없이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또 제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전 28도, 대구 2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계속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8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